지난 시간에는 SAP MM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훑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SAP MM의 좀 세부적인 챕터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TSCM502라는 코스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프로큐먼트 에어리어, 즉 구매 조달 부분에 어떤 기본적인 지식 또는 어떤 업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크게 무리 없이 들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코스의 전체적인 오버뷰는 코스 골이 먼저 나오고요. 코스 오브젝티브, 즉 목적이고 그 다음에 코스에서 다뤄지는 컨텐츠는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먼저 코스 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스의 골은 서플라이 체인상의 어떤 프로큐먼트 프로세스, 즉 어떤 물류 흐름상의 구매 조달의 프로세스를 R3를 이용해서 적용시키는 그런 걸 검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섬션 베이스드 플래닝, 즉 소비 기준 계획을 SAP R3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체싱, 즉 구매 조달에 있어서 최적화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커스터마이징, 즉 파라메타 세팅 값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TSCM502라는 코스의 전체적인 컨텐츠를 보면 먼저 SAP 오버뷰 지난 시간에 아마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인 프로큐먼트라고 해가지고 프로큐먼트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즉 프로큐먼트에 대한 전체적인 한번 흐름을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컨섬션 베이스 플래닝, 즉 소비 기준 계획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의 약간 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RP는 생산의 계획을 가지고 어떤 자재의 소요 계획을 짜는 것이라고 보면, Consumption Based Planning, 즉 CBP라고 하는 기능은 과거에 소모된 양을 기준으로 향후 얼마만큼 소모될지를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퍼체이싱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즉 구매에 최적화를 하기 위한 그러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앞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흘리기 위해서는 커스터마이징 사항들은 또 어떻게 있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SAP 용어 중에서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걸로 기억을 하지만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면 SAP R3 시스템을 여러분의 회사에 또는 어떤 회사에 맞도록 각종 팩터를 조절하는 그러한 사항을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커스터마이징을 IMG, Implementation Guide라는 용어로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하면 IMG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커스터마이징 IMG는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맞추기 위해서 팩터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얘기한 TSCM502라는 전체적인 코스에는 좀 세부적인 어떤 챕터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Process in Procurement라는 코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Procurement의 가장 베이직한 프로세스는 뭔지를 한번 볼 거고요. 마스터 데이터가 또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 스팍 머티리얼, 즉 재고로 관리하는 자재들은 어떤 형태로 구매 조달을 할지, 다음 컨슈머블 머티리얼, 즉 비용성 자재는 어떤 형태로 또 구매 조달을 할지, 그 다음에 엑스터널 서비스, 앞으로 또 엑스터널 서비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러한 용어는 외부 용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을 구매하는 방법은 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다음 서브컨트랙팅. 서브컨트랙팅이라고 하면 임가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일부 회사에서는 사급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가공 또는 사급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SAP에서 구현을 해주는지.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현된 어떤 프로세스들을 어떤 형태로 레포팅을 하는지가 프로세스 인 프로큐먼트의 어떤 챕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Consumption Based Planning이라는 코스의 디테일한 챕터를 보면 이러한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는 prerequisite, 먼저 전제 조건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워드 포인트 플래닝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lot size calculation, 즉 어떠한 자재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게 lot size calculation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ot size라고 얘기하면 한 번 오다에서 몇 개의 수량으로 발주를 내느냐 하는 그 수량을 lot size라는 용어로 앞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계획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어떤 방법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Purchasing Detail and Optimization, 구매에서의 최적화의 어떤 방법 또는 그러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들은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마스터 데이터가 뭐가 필요한지, 자, 이런 마스터 데이터 중에서는 인포 레코드라든지 아웃라인 어그리먼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소스 디터미네이션, 자,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소스라는 얘기가 RCF에서는 자주 거론이 됩니다. 즉 MM에서, 즉 프로큐먼트라는 과정에서 소스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공급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하면 어떠한 물건을 내가 구매를 할 공급업체를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마스터 데이터 또는 어떤 기능들을 이용해서 최적화하는 방법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다루는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종 파라미터들은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Process in Procurement라는 어떤 코스에 대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코스의 오버뷰입니다. 전체적인 골이 뭐냐,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가 뭐냐, 그 다음에 이번 코스에서 다룰 컨텐츠들은 뭐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오버뷰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비즈니스 시나리오는 어떤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인지를 하시고 교육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또는 강의를 하는 데 대해서 단순히 강의를 듣는 차원이 아닌, 과연 그러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강의의 목적은 뭐냐, 또한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기능과 프로세스들은 어떨 때 사용되고 또 어떻게 하면 최적화하는지를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이러한 강의를 듣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코스의 골은 뭐냐면 프로큐먼트라는 프로세스, 즉 구매 조달이라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패밀러라이즈 된다라는 얘기죠.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이 챕터에서 배운다기보다는 SAP 프로큐먼트라는 어떤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이 챕터에서는 상당히 성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코스의 오브젝티브는 뭐냐? 자, 여기 보시면 머티리얼과 벤더 마스터, 이러한 마스터들, 즉 구매 조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스터를 어떻게 생성을 하고 어떻게 조회를 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어떻게 메인테인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또는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뭘 하느냐, 구매 퍼체이스 리퀴지션 또는 RFQ, 컨트랙, 퍼체이스 오더, 이러한 구매 관련된 문서를 한번 생성을 해보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프로큐먼트 트랜잭션, 구매 조달을 하는 트랜잭션을 통해서 그럼 과연 어떠한 밸류에이션, 즉 가치, 재고 가치의 효과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를 또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챕터를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프로세싱 프로큐먼트의 챕터에 디테일한 세부 사항들을 보면 프로큐먼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베이직한 거를 한번 훑어보는 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이어그램 형태로 다이어그램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지금 하는 단계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인 비즈니스 시나리오입니다. 간혹 제가 강의를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간혹 겪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면서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하는 시점에서는 과연 이거를 우리의 실제 비즈니스 시나리오에는 어떨 때 적용해야 될지를 굉장히 몰라서 헤매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항상 챕터 앞에 제공되는 메인 비즈니스 시나리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유심히 여겨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진행되는 챕터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것을 익히는 것 플러스 과연 이러한 기능을 어느 프로세스에 적용을 할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어떤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한 번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R3 시스템을 임플리멘테이션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그럴 때 어떠한 그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한번 시스템 와이드하게 굉장히 오버롤하게 한번 살펴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젝트 팀의 멤버로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프로큐먼트 프로세스를 한번 검토해 볼 때 이러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프로큐먼트 프로세스의 아주 베이직키라고 하면 그 중에 컨텐츠는 보시면 오거니제이션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직, 프로큐먼트 프로세스에는 어떤 조직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조직이라는 오거니제이션 레벨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고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조직을 잘못 정한 때와 잘 정했을 때의 실패 확률의 요율은 굉장히 틀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챕터를 통해서 오거니제이션을 좀 더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Purchase Order Process, 즉 구매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간략하게 흘려보는 겁니다. 자, PO를 냈으면 그 다음에 업체가 납품을 하겠죠. 그러면 그 물건을 입고를 잡는 Good Receipt이라고 하죠. 앞으로는 이제 Good Receipt이라고도 하기도 하겠지만 GR이라는 형태로 약자로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GR이라고 하면 Good Receipt이다. Good Receipt이라고 하면 입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체가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 납품한 거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겠죠. 그래서 벤더 인보이스를 체크한다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베이직 오브 프로큐먼트 프로세스의 유닛 오브젝트, 목적은 뭐냐? 오거니제이션 레벨을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오거니제이션 레벨끼리의 어떤 관련도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시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또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베이직 프로큐먼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시는 거가 전체적인 이번 챕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시나리오. 이 챕터에서 비즈니스 시나리오는 역시 여러분들이 그 퍼체싱 디파트먼트, 즉 구매의 어떤 조직에서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 조직에서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거니제이션을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메인 챕터의 어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SAP의 프로큐먼트 프로세스, 즉 조달의 프로세스에는
어떤 조직 레벨이 있는지를 여기 이 챕터에서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는 종류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챕터에서는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CPS 조직에서는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있고요. 컴퍼니 코드라는 개념이 있고, 플랜트, 그다음 스토리지 로케이션, 퍼체싱 오가니제이션 또는 퍼체싱 그룹이라는 크게 5개의 형태의 조직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즉 우리가 그 사전적인 의미의 고객,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로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SAP만의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R3 시스템에서 상에서의 하나의 조직인데, 이 조직은 뭐냐면 온 데이터, 즉 마스터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장 상위 개념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IT적인 측면에서 보면 테이블, 즉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가장 상위의 조직이 클라이언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적 어떤 업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자, 업무적인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코퍼레이트 그룹을 얘기합니다. 즉 어떤 그룹사를 클라이언트라는 형태로 대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컴퍼니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컴퍼니 코드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컴퍼니 코드는 뭐냐면 하나의 어떠한 스몰리스트 오가니제이션 유닛인데, 가장 작은 어떤 조직 단위인데 어떤 독립적인 어카운팅을 한다. 쉽게 얘기해서 외부 재무회계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가장 작은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회사다, 법인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코퍼레이트 그룹, 즉 클라이언트 레벨에 밑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컴퍼니들이다, 어카운팅 유닛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코퍼레이트 그룹, 즉 클라이언트라는 A 그룹사 밑에 딸려있는 A-라는 회사를 컴퍼니 코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어떤 그룹사를 얘기하고 컴퍼니 코드는 그 그룹사에 달려있는 하나의 독립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뭐 그렇게 헷갈릴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컴퍼니 코드는 회계적인 조직입니다. 즉 물류적인 조직보다는 어떤 재무회계적으로 사용되는 조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이러한 플랜트라는 조직은 어떤 회계적인 조직보다는 물류적인 조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류에서는 대부분 플랜트라는 조직이 사용됩니다. 자, 플랜트는 어떤 조직적인 의미에서 로지스틱, 즉 물류에서 사용되는 조직인데 기본적으로 프로덕션, 생산을 하거나 또는 독립적인 프로큐먼트, 독립적인 구매를 하거나 또는 플랜트 메인터넌스, 독립적인 설비 관리를 하는, 그 다음 또는 머티리얼 플래닝, 즉 MRP, 자재 소요 계획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하나의 주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것을 플랜트라고 얘기하며, 자, 역시 이러한 플랜트는 컴퍼니 내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컴퍼니 코드 밑에 딸려 있으며, 이 플랜트는 어떤 매니팩처링 퍼실리티, 즉 생산을 하거나 유통을 하는 어떤 퍼실리티 또는 브랜치를 전체적으로 플랜트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러한 플랜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플랜트를 어느 레벨로 관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고요. 플랜트를 잘못 정의했을 경우는 프로젝트에 상당한 그 위험 요소로 관리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플랜트라고 하면 재고 자산이 관리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장이 예를 들어 여러 개가 있다. 공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동일한 재고 자산으로 하나의 자재를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하나의 플랜트로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공장들을 이렇게 플랜트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얘기했듯이 생산하는 기반이 있는지, 또는 플랜트 메인터너스, 설비를 관리할 수 있는지, 또는 MRP를 독립적으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이러한 조직을, 즉 여러분들의 실조직을 플랜트로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류에서 사용되는 조직이 플랜트 외에 또 다른 조직, 스토리지 로케이션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처음에 플랜트와 스토리지 로케이션이 좀 헷갈리는 조직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토리지 로케이션은 어떤 조직인데 스탁을 나누는 하나의 조직이다. 그것도 역시 여기서 보시면 스탁을 나누는 조직이지만 어떻게 나누느냐, within a plant, 즉 하나의 플랜트 밑에서 어떤 재고를, 지금 여기 보시면 머티리얼 스탁이라고 되어 있죠. 재고 수량을 관리하는, 다르게 관리하는 하나의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플랜트는, 즉 제가 얘기하는 플랜트는 분명히 재고 자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는 스토리지 로케이션은 재고 자산이 아니라 재고 수량을 관리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실제 프로젝트 하시면서 우리 공장은 또는 우리 물류센터는 몇 개가 있는데 이걸 플랜트로 가야 될지 로케이션으로 가야 될지는 재고 자산을 관리하느냐 또는 재고 수량만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즉 재고 관리가 퀀티티 베이스밖에 안 된다 이거죠. 스토리지 로케이션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 자산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반드시 플랜트로 정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스토리지 로케이션으로 정의한다는 얘기는 피지컬 인벤토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재고 실사를 스토리지 로케이션 레벨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랜트와 스토리지 로케이션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매핑을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마스터 데이터를 운영하는 면에서 틀려지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플랜트는 재고 자산이다. 스토리지 로케이션은 퀀티티, 즉 재고 수량 기준으로만 관리하는 어떤 특징이 있다. 또 한 가지는 플랜트는 계획을 한다. 즉 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을 플랜트 레벨로 실행을 할 수 있지만 스토리지 로케이션에서는 어떤 플래닝의 어떤 주체는 아니다라고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저쪽에 졸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자, 다시 한번 기지개 한번 펴시고요. 졸고 계신 분들은 낙엽줄에 소속됩니다. 자, 깨세요. 자, 다음에 퍼체싱 오거니제이션, 즉 퍼체싱 그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퍼체싱 오거니제이션은 말 그대로 구매에 관련된 조직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거니제이션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은, 자, 우리 회사의 구매 조직은 구매 1팀, 구매 2팀, 구매 3팀, 또는 외자팀, 내자팀,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SAP는 그러면 퍼체싱 오거니제이션을 어떤 형태로 매핑을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퍼체싱 오거니제이션은 그렇게 실제 조직과 매핑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매핑을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퍼체싱 오거니제이션 한번 먼저 정의를 한번 보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체싱 오거니제이션은 뭐냐면, 자, negotiate condition, 즉 뭐냐면 가격 조건을 내고라 얘기하죠. 내고한다. 그러면 가격 조건을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벤더와 협상을 하겠죠. 그 다음에 legally,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퍼체싱 컨트랙, 즉 계약을 책임을 지는 어떤 하나의 단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동일한 벤더와 동일한 머티리얼을 구매를 하는데 또는 계약을 하는데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퍼체싱 오거니제이션은 하나면 된다는 얘기죠. 즉 피지컬하게 현업에 관리되는 조직과 퍼체싱 오거니제이션을 1대1로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퍼체싱 오거니제이션은 SAP R3 시스템의 프로큐먼트, 즉 구매 기능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만든 거지
어떤 현업의 실조직과 매핑을 1대1로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퍼체싱 오가니제이션을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갈수록 메인테인해야 되는, 관리해야 될 마스터 데이터는 많아집니다. 반대로 퍼체싱 오가니제이션을 많이 가져가면 관리할 데이터는 많지만 관리의 그러니까 레포트 즉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어떤 뷰는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작게 가져갈 때의 장점, 많이 가져갈 때의 장점, 또 반대로 단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회사는 퍼체싱 오가니제이션을 많이 가져갈 거냐, 작게 가져갈 거냐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 경험상으로 보면 제가 프로젝트 할 때 항상 말씀을 하는 게 퍼체싱 오가니제이션은 심플하게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심플하게 가져가는 이유는 조직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의 뭐 관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좀 더 편하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퍼체싱 그룹이 있는데 퍼체싱 그룹은 말 그대로 구매 담당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구매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이어, 구매 담당자나 또는 바이어 그룹이다. 쉽게 얘기해서 구매 팀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체싱 그룹이 실제 구매 담당자 또는 구매 팀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퍼체싱 오가니제이션과 퍼체싱 그룹을 적절하게 조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직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죠. 자, 뭐가 있었죠? 제일 먼저 했던 클라이언트가 있었죠. 클라이언트, 가장 상위 조직, 즉, 코퍼레이트 그룹, 그룹사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났던 게 뭐죠? 플랜트. 플랜트 전에 컴퍼니 코드가 있었죠. 컴퍼니 코드, 즉, 그룹사 밑에 있는 하나의 단위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컴퍼니 코드는 어떤 회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조직이다. 자, 그러면 플랜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생산을 하거나, 어떤 구매를 하거나 설비 관리를 하거나 또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를 하나의 플랜트라고 했습니다. 또한 재고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단위다. 자, 그 다음에 스토리지 로케이션. 스토리지 로케이션을 얘기했죠. 재고 수량을 관리하는 플랜트 밑에 있는 조직으로서 재고 수량을 관리하는 단위. 자, 다음 생각나는 게 퍼체싱 그룹하고 퍼체싱 오가니제이션이죠. 그래서 구매 그룹. 자, 지금 앞으로 얘기할 부분은 자, 지금 얘기했던 이러한 조직들을 서로 어떻게 연관성을 지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퍼체싱 오가니제이션과 플랜트는 어떻게 서로 간의 관리를 매핑을 시킬 거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랜트의 스페시픽하다. 그래서 하나의 플랜트에 하나의 퍼체싱 오가니제이션을 이렇게 매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트별로 하나의 구매 조직을 1대1로 매핑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조직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뒤 슬라이드에서 한번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플랜트 스페시픽하게 퍼체싱 오가니제이션을 매핑을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크로스 플랜트입니다. 즉 플랜트에 상관없이 퍼체싱 오가니제이션을 하나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즉 이 얘기는 뭐죠? 공장의 여러 가지의 공장을 하나의 구매 조직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통합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합 구매의 형태를 띄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는 플랜트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플랜트별로 분산이죠. 분산 구매를 하는 거고 이번에서 슬라이드 설명드린 거는 통합 구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프로젝트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러한 구매 조직을 단순하게 시스템상에 이러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은 자, 우리는 구매를 통합 구매를 할 거냐 분산 구매를 할 거냐, 자, 머티리얼의 형태에 따라 틀리게 관리를 할 거냐라고 먼저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스트래티지를 세우셔서 과연 우리 회사는 그러면 이러한 머티리얼 그룹에 대해서는 통합 구매를 하고 또 다른 머티리얼에 대해서는 분산 구매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수립한 이후에 지금 여기에 보시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단순 시스템상의 접근만 이루어진다면 실제 전략이 빠진 어떤 정책 수립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크로스 컴퍼니 코드입니다. 즉 여러 개의 회사, 예를 들면 그룹사인데 그룹사 전체적으로 통합 구매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서울에도 있고 저기 상해에도 있고 뭐 싱가포르에도 있지만 이런 회사들을 하나의 구매 조직에서 통합 구매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로스 컴퍼니 코드에 대한 어떤 통합 구매 형태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여러 개의 플랜트를 하나의 오가니제이션으로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할 수도 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각 회사에 맞게 또는 각 프로젝트에 맞게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떤 퍼체싱과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단순히 조직과 조직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략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구매의 조직을, 구매 형태를 취할 건지를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항상 잊지 말고 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SAP의 조직은 전체적인 어떠한 관계도를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 밑에 이게 코퍼레이트 그룹이라 했죠. 그룹사 밑에는 각 그룹사에 소속되는 회사들이 있겠죠. 자, 이러한 회사들 밑에는 각 회사 밑에 존재하는 플랜트들이 있겠죠. 역시 이 플랜트 밑에 우리가 플랜트는 재고 자산을 관리하고 플래닝을 하고 생산을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고 수량만 관리하는 어떤 창고라고 볼 수 있죠. 스토리지 로케이션은 창고는 플랜트 밑에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클라이언트 밑에 컴퍼니, 컴퍼니 밑에 플랜트, 플랜트 밑에 로케이션 이렇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동일한 하나의 플랜트는 복수 여러 개의 컴퍼니에 연결이 안 되겠죠. 당연하죠. 어떤 공장이 있다 그러면 이 공장은 반드시 어느 회사, 하나의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역시 로케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오가니제이션 레벨들이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략 하나만 아마 지금까지 SAP 화면을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AP 화면을 제가 보여드려도 너무 헷갈려 하시지 말고 다음번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너무 부담 갖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먼저 SAP의 메인 화면입니다. 아마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 번 봤던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이 화면이 IMG, 커스터마이징의 화면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커스터마이징 또는 IMG는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세팅해야 될 팩터를 세팅하는 어떤 그 도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를 줄여서 그냥 IM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전체적인 조직을 구성을 하고요. 보시면 퍼체싱 조직을 플랜트에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퍼체싱 조직이 1000번이 있고 1000번 밑에는 플랜트가 5개가 붙어 있죠. 쉽게 얘기해서 1000번부터 1400번 플랜트는 1000번 구매 조직에서 통합 구매를 한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팩터 값을 설정함으로써 여러분들이 R3 시스템을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맞춰서 어떤 그 재구성을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SAP R3에서 물론 로지스틱 즉 프로큐먼트와 관련된 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각 조직 간의 어떤 매핑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IDES라는 먼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DES라는 건 뭐냐면 교육용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IDE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어떤 SAP R3 시스템은 IDES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보여드립니다. IDES가 뭐냐? International Demo and Education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데모를 한다거나 에듀케이션, 즉 교육을 할 때 사용되는 시스템인데 SAP에서 미리 조직을 구성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SAP의 IDS라는 시스템에는 1000번이라는 USA, 미국 조직이 있고요. 2000번이라는 카나다 조직이 있습니다. 1000번 밑에는 1000번 플랜트, 1100, 1200, 1300, 1400 이런 4개의 플랜트가 1000번 컴퍼니 코드 밑에 물려 있다는 얘기죠. 물론 2000번 컴퍼니 코드 밑에는 2000번이라는 플랜트가 할당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앞으로 이러한 조직, 이러한 그 데모 또는 우리가 SAP R3 시스템을 볼 때 이러한 조직에 의해서 실제 어떤 데이터가 흘러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컴퍼니 코드 플랜트 로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흘릴 때 IDES에서 포체싱 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IDES에서 포체싱 하는 거는 플랜트 1000번, 1100번, 1200번, 1300번, 1400번 이렇게 4군데에 있는 플랜트를 포체싱 오가니제이션 1000번이 전체적으로 통합 구매를 한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고 아틀란타, 로스앤젤레스, 시애틀에 있는 이런 4개 그 어떤 플랜트에 있는 구매를 센트럴라이즈드 있는 어떠한 플랜트 1000번에 있는 뉴욕에 있는 어떤 구매 조직이 전체적으로 통합 구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거는 전부 ID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데모가 될 때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 어떤 프로큐먼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이번 슬라이드는 아마 저번 MM 오버뷰 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프로큐먼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큐먼트라고 하는 것은 구매부터 조달까지 일련의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산에서 필요한 또는 설비에서 필요한 아니면 총무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어떠한 리퀘어먼트를 받습니다. 이러한 리퀘어먼트는 생산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세일즈 즉 영업으로서 받을 수도 있고 총무에서 받을 수도 있고 설비로부터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모듈로부터 타 모듈로부터 어떤 요구사항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Purchase Requisition 앞으로는 PR이라는 약자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Purchase Requisition 또는 PR이라고 하면 구매 요청서다 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SAP R3를 좀 더 빨리 접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잘 정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오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매 요청서가 발생이 되면 자, 그 다음에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발생된 요청을 어느 업체한테 내가 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디터미네이션이라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단계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스라고 하면 공급업체 또는 벤더 또는 납품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어떠한 벤더로부터 어떠한 공급업체로부터 받을지를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복수개의 업체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납품을 받을지를 비교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벤더를 실제 어떤 셀렉션을 합니다. 하나의 벤더에 대해서 셀렉션을 하고, 자, 이렇게 셀렉션된 벤더에 대해서 발주서, 퍼체스 오더라고 하는데, 퍼체스 오더를 실제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퍼체스 오더 또는 앞으로는 PO라는 약자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O 또는 퍼체스 오더라고 하면 공급업체 또는 납품업체한테 언제 어떠한 자재를
몇 개를 달라라고 하는 어떤 오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체스 오더를 생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발주서를 또는 PO를 발행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자, 언제 발주서가 나갔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더라. 또는 뭐 그런 경우는 다시 워닝 레터를 다시 한번 보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들어왔으면 정량으로 들어왔는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납품업체가 이러한 발주서에 근거하여 실제 머티리얼을, 자재를 납품을 합니다. 창고로. 이러한 단계를 good receipt, G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입고 단계를 거치고요. 자, 이렇게 입고가 된 거에 대해서는 납품업체가 계산서를 처리하겠죠. 뭐 인보이스를 발행을 해서 대금 지불을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이스 베리피케이션. 자, 여기서는 인보이스 리시트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이유는 베리파이 한다,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 때문에 베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보이스를 받는 행위 플러스, 자, 그러면 입고한 수량과 세금계산서의 수량이 같은지, 구매한 단가와 계산서의 단가가 같은지를 베리파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보이스 베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자, 이렇게 베리피케이션 한 근거에 의해서 실제 자금팀에서는 페이먼트를 할 거라는 얘기죠. 대금 지급을 하는 어떤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매 요청서를 이용해서 업체를 결정하고, 업체를 결정한 다음에 발주서를 내고, 입고를 하고, 계산서를 처리하고, 대금 지불하는 이러한 과정을 프로큐먼트라는 하나의 용어로 대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큐먼트 프로세스의 전체적인 스텝 중에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이번 전체적인 이번 2시간의 강의에 어떤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퍼체스 오더에 대한 내용을 전부 아는 것도 아니고, 입고에 대한 또는 PR에 대한 내용을 전부 아는 거 아닙니다. 프로큐먼트라고 하는 게 SAP를 통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구경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한번 시스템상에 여러분들이 생성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얘기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다음에 반드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설명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번 챕터나 다음번 교육 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펄체스 오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펄체스 오더는 기본적으로 펄체스 오더는 어떠한 벤더한테 어떠한 머티리얼을 구매를 할지라는 어떠한 내역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계약서겠죠. 구매 오더라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서는 벤더와 머티리얼 정보를 이용해서 퍼체스 오더를 생성합니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퍼체스 오더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자, 그 전 단계가 있었죠. 생산 또는 영업 또는 설비관리 쪽에서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했죠. 퍼체스 리퀴지션. 그래서 단순히 퍼체스 오더는 매뉴얼로 구매 오더를 생성하는 거 플러스 다른 모듈에서 또는 타 부서에서 발생된 구매 요청서를 이용해서 전환을 하는, PO로 전환을 하는 그러한 단계도 있습니다. 또한 RFQ를 이용해서 PO로 전환하는 이러한 단계들을 또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RFQ라는 새로운 용어가 발생이 됐죠. 자, RFQ라고 하면 Request for Quotation, 견적 요청입니다. 즉, 하나의 어떤 자재를 구매를 할 때 복수 개의 업체로부터 구매를 해야 될 경우 각 업체한테 얼마에 해줄 수 있느냐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그걸 견적 요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적 요청서를 통해서 또한 발주서를, 구매 오더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퍼체스 오더는 단순히 벤더로부터 구매하는 것뿐이 아니라 다른 플랜트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도 퍼체스 오더라는 형태로 SAP에서는 프로세스를 흘립니다. 그래서 벤더 플러스 다른 플랜트로부터 받는 것을 퍼체스 오더로부터 처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퍼체스 오더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퍼체스 오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purchase order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매뉴얼로 직접 즉 담당자가 즉 매뉴얼로 purchase order를 바로 만든다. 또는 quotation 견적서를 참조해서 또 PO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구매 요청서를 참조해서 만들 수도 있다. 다음 레퍼런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PO를 복사를 해서 카피를 떠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PO를 만드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단순 매뉴얼, quotation, purchase requisition, reference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종류는 좀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PO에는 또한 여러 가지의 아이템이 발생이 되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 하나의 벤더한테 한 아이템만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벤더에 복수의 아이템을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PO에는 아이템 레벨로 여러 개의 품목들을 넣어서 PO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urchase Order에는 역시 각 아이템별로 히스토리를 관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자 스토리지 로케이션 01번 창고로 10피스를 발주를 했어요. 즉 업체한테 10피스를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업체는 그러면 입고를 납품을 5피스, 3피스, 2피스 이렇게 해서 3번 파셜 납품을 한 거예요. 자 그럴 때 SAP의 PO에서는 이러한 이력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준다는 얘기죠. 또한 세금 계산서는 10개를 한꺼번에 들고 왔다라고 하면 역시 PO 히스토리에 보시면 인보이스 리셋은 이렇게 10개를 발행을 했다라는 히스토리를 관리를 합니다. 각 아이템별로.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자, purchase order를 생성하는 그런 룰은 뭐가 있으며 각 PO에서는 PO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또한 어떠한 데이터는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번 슬라이드는 Purchase Order란 포맷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Purchase Order는 헤더 데이터와 아이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벤더에 한 업체에 품목을 하나만 구매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품목을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품목에 상관없이 그 업체한테 업체와 관련된 정보들은 헤더에 있습니다. 즉 다큐멘트 넘버라든지 벤더 이름 또는 벤더 코드 아니면 환율, 커런시 또는 PO를 발행한 날짜 이런 것들은 품목에 상관없이 동일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헤더 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자 반면 아이템 데이터에 저장이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즉 아이템 품목이 디펜던트한 것, 즉 머티리얼 넘버는 품목별로 틀리겠죠. 그 다음에 쇼 텍스트,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납품일 언제까지 해라, 그 다음에 가격 등은 헤더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템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직접 SAP 화면을 통해서 PO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봤던 화면들을 일단 쭉 앞으로 제일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화면이 SAP에 처음에 들어오면 아주 기본적인 가장 베이직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IDES라는 게 보이죠? 제가 설명드렸죠? International Demo and Education System이라는.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 안에는 IDES에서 필요한 조직이 또는 마스터 데이터가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오셨으니까 한번 SAP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SAP는 이렇게 메뉴 트리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폴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지스틱이 있고요. 크게 어카운팅이 있고 휴먼 리소스 즉 인사 쪽이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로지스틱을 펼쳐보면 머티리얼 매니지먼트 저희가 배우는 이제 프로큐먼트라는 모듈, 세일즈 앤 디스트리뷰션 이거는 영업 쪽, 그 다음에 로지스틱 익스큐션 이거는 배차 또는 수배송을 계획하는 수배송 쪽, 그 다음에 프로덕션 생산 쪽, 그 다음 플랜트 메인테넌스 설비 관리 쪽이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 AS 관리하는 쪽, 그 다음에 QM 퀄리티 매니지먼트 품질 관리 쪽,
이런 형태로 어떤 로지스틱에서 필요한 어떤 프로세스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어카운팅에 가보시면 회계 관련된 파이낸셜, 그 재무회계, 트레저리 자금관리, 컨트롤링, 관리회계 뭐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투자관리들, 이러한 형태들로 또 어카운팅이 이루어져 있고요. 뭐 HR 쪽에 가보면, 뭐 휴먼 리소스 쪽에 가보면 타임 매니지먼트 또는 뭐 급여관리, 뭐 교육관리 뭐 이러한 형태들이 또 HR 쪽에 있겠죠. 그래서 저희 쪽에 보면 머티리얼 매니지먼트, 즉 나중에 다시 한번 뭐 각각 메뉴들은 세부하게 설명드리니까 여기서는 간략하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매 오더를 내는 거기 때문에 머티리얼 매니지먼트 퍼체이싱의 퍼체스 오더죠. 퍼체스 오더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생성으로 가고요. 벤더 논, 그래서 업체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의 발주서를 내는 그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이 지금 SAP에서 PO를 생성을 하는 그러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고요.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화면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에 맞게, 회사에 맞게 수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이 꼭 같다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SAP의 퍼체스 오더의 포맷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쪽에 있는 게 헤더 데이터입니다. 헤더 데이터. 즉 품목에 상관없이 어떤 벤더와의 관계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헤더 데이터에 있고요. 자, 모든 화면들은 이렇게 접었다 펼쳤다라고 할 수 있게 어떤 폴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템 데이터. 아이템 데이터에는 머티리얼, 쇼텍스트, 퀀티티, 프라이스 이러한 정보들, 품목들의 디펜던트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PO를 한번 내볼까요? 뭐 이런 PO를 내보는 경우는 기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제가 PO를 내니까 PO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더를 치죠. 자, 벤더를 치고 머티리얼 어떤 자재를 자, 몇 개를 언제까지 한번 언제까지를 보겠습니다. 달력을 펼쳐서 그러면 다음 주까지 납품을 해달라고 하고요. 프라이스 넣고 플랜트. 자, 내가 어느 공장에 필요한지를 정의를 하겠죠. 자,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자, 엔터를 치니까 이렇게 에러를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면 Please enter currency라는 에러를 내죠. 즉 뭔가 엔트리가 부족할 때는 이렇게 에러를 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에러를 내주고 있죠. Please enter purchasing organization. ID의 시스템에서는 purchasing organization 1000번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purchasing group 001을 쓴다고 보고요. 엔터를 치면 뭐 필요한 데이터를 마스터 데이터부터 끌고 옵니다. 예를 들어 내 프라이스라든지 머티리얼 그룹이라든지 오더 유닛 이런 건 제가 치지 않았지만 끌고 오죠. 자, 이렇듯 마스터 데이터를 잘 메인테인 해 놓으면 엔드 유저, 즉 현장 담당자들은 좀 더 엔트리를 작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페이먼트 텀, 이런 인코 텀 이런 것도 다 끌고 왔죠. 그는 마스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끌고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하면 현재 다큐멘트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no message, 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PO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PO create under the 45 뭐 이렇게 나갑니까? 실제 PO가 이렇게 생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지금 보시면 펄치스 오더를 생성하는 화면을 SAP를 통해서 쭉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SAP의 또한 PO에는 아이템 카테고리라고 하는 품목 범주라고 한글로는 얘기하는데요. 아이템 카테고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 카테고리라고 하는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이템 카테고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구매 프로세스는 어떤 구매 프로세스가 있으며, 예를 들어 이번 PO는 어떤 구매 프로세스를 타겠다라고 정의를 하는 게 아이템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템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컨사이먼트, 위탁 재고죠. 쉽게 얘기해서 벤더의 재고를 우리 창고에 쌓아놓고, 뭐 이럴 경우 재고 자산은 벤더의 재고 자산이고, 수량은 우리가 관리하는 그러한 위탁적인 재고 또는 임가공의 형태 또는 서드파티 또는 재고 이전, 타 공장으로부터 우리 공장으로 재고를 이전하는 이러한 형태를 아이템 카테고리가 제공을 하는데, 자, 이 아이템 카테고리가 정의한다는 얘기는, 즉 이번 PO는 예를 들어 이번 PO는 서브 컨트랙, 임가공의 형태로 업체한테 발행을 한다라고 표시를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이템 카테고리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카테고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 제가 다시 한번 SAP 화면을 통해서 아이템 카테고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Purchase Order 생성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Purchase Order 생성 화면에 와보니까 여기 보시면 I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이템 카테고리를 얘기합니다. 제가 방금 생성한 한번 PO를 조회를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생성한 이 PO인데, 조금 전에 생성한 PO는 현재 I가 스페이스로 되어 있죠.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자, I가 스페이스는 스탠다드란 얘기입니다. 스탠다드란 얘기는 발주를 표준으로 낸다는 얘기죠. 즉 위탁도 아니고 임가공도 아니고 서드파티도 아니고 뭐 용역도 아니고 뭐 이런 리밋도 아니다. 결국은 표준으로 발주를 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I는 내가 이 구매 오더를 생성하면서 어떠한 구매 프로세스를 태워서 구매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SAP 구매를 하는 화면들을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AP를 구매하는 SAP 오더링 트랜잭션이라는 어떤 챕터고요. 자, SAP에서는 역시 T코드를 제공을 하는데, 트랜잭션 코드가 ME21N, ME22N, ME23N이라는 T코드로서 관리가 된다는 얘기고, ME21N이 생성, 변경, 조회입니다. 물론 이렇게 아이콘으로도 생성과 변경, 조회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SAP에서 다시 한번 SAP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다시 한번 SAP 화면으로 다시 넘어왔고요. 자, 제가 한번 시스템을 다시 한번 약간만 보겠습니다. 자, 트랜잭션 코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트랜잭션 코드를 보이도록 시스템을 세팅을 변경했고요. 보시면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ME21N, 그 다음에 ME22N, ME23N 이렇게 트랜잭션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E21N은 퍼체이스 오더를 생성하는 거고요. ME22N은 체인지하는 거고, ME23N은 조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변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변경으로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생성했던 그 PO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물론 트랜잭션 코드로 생성과 변경과 조회를 관리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아이콘으로도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 아이콘이 생성인데 ME21N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변경 또는 조회, ME22N, ME23N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생성, 변경, 조회를 아이콘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큐먼트 오버뷰 온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다큐먼트 오버뷰 온, 오프가 있는데, 자, 이 다큐먼트 오버뷰 온, 오프는 내가 이 담당자가 생성한 PO를 오른쪽에 띄울 수도 있고, 담당자가 처리해야 될 퍼체이스 리퀴지션을 띄울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될 사람의 어떤 편의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서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 Purchase Order라든지 또는 My Purchase Requisition이라든지 또는 계약 또는 RFQ 그러니까 견적 요청을 여기서 띄워놓고 작업을 좀 더 쉽도록 하기 위해서 다큐멘트 오버뷰 ON을 할 수도 있고 어플을 할 수도 있고 이걸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더 데이터와 아이템 데이터 그 다음에 이건 아이템 디테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번 아이템에 좀 더 세부적인 화면을 보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아이템 디테일을 클릭하면 10번 아이템에 좀 더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O의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번 슬라이드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있죠. 여기 보시면 다큐멘트 오버뷰 온, 그 다음에 다큐멘트 오버뷰 오프라는 어떠한 아이콘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랩스 또는 익스펜드라고 하는데 폴더를 접었다 폈다 하면 아이템 디테일과 아이템 디테일이 없어졌다 나왔다 하면서 어떤 화면들을 좀 더 플렉시블하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나 뭐 전번 슬라이드나 전체적으로 PO를 내는 화면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퍼체스 오더 화면에서 과연 그러면 PO를 생성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게 가장 심플하게 해야 될 어떤 스텝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탠다드 PO라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벤더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오거니제이션 조직 데이터, 오거니제이션 데이터를 또한 입력을 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아이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 자, 다섯 번째,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PO를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보시면 퍼스널 세팅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입력하는 값들을 여러분들이 맞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 이러한 사항들은 다시 한번 SAP 화면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SAP 화면을 다시 한번 불러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내역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큐멘트 오버뷰 부분과 생성, 변경, 조회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생성을 먼저 SAP PO 생성 화면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ME21 Create Purchase Order고요. 제일 먼저 교재에서 했던 게 이 스탠다드 PO 여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뭐 여기는 다큐멘트 타입이라고 하는데 PO의 문서 형태는 스탠다드 PO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PO를 스탠다드 PO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벤더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거니제이션 데이터를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00번. 그 다음에 컴퍼니 코드는 역시 IDS 시스템에서는 1000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슬라이드에서 퍼스널 세팅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퍼스널 세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예를 들어 나는 여기 보시면 나는 항상 조직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디폴트 세팅이 있는데 나는 항상 퍼체싱 오거니제이션이 1000번이다. 자, 나는 퍼체싱 오거니제이션이 항상 1000번이고 그 다음에 항상 퍼체싱 그룹은 특정 거다. 아니면 그 다음 컴퍼니 코드는 항상 이러한 거다라고 저장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이 퍼체싱 오거니제이션 조직에 특별히 입력을 하지 않아도 퍼스널 세팅에 있는 사항들을 이용해서 바로 자동으로 넣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퍼스널 세팅은 자주 사용되는 값들을 미리 디폴트 값으로 정의를 해서 유저가 다시 엔트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머티리얼 마스터, 머티리얼 코드를 입력하는 거죠.
네 번째 PO quantity, 다섯 번째 가격. 자, 그 다음에 어느 플랜트로부터 구매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다음 체크를 합니다. 이게 요런 버튼은 SAP에서는 항상 체크라는 의미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노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장을 하게 되면 하나의 발주서가 또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시듯이 퍼체이스 오더를 생성하는 그러한 스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스텝들을 이용해서 PO를 쉽게 생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이렇게 발생한 PO를 저희는 이제 저장만 했는데, 자, 저장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가 남아있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대부분 아마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나 여러분이 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터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이 프린터를 다시 팩스를 이용해서 업체한테 다시 팩스를 보내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됐을 거고요. 물론 관리가 잘 되는 회사는 지금 시스템에서도 EDI나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전송이 되겠죠. 자, SAP의 경우에를 보면 SAP는 기본적으로 프린터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할 수 있고요. 다음 EDI를 이용해서 또 데이터를 전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팩스, 텔레텍스, 텔렉스 등을 이용해서 협력업체와, 그러니까 공급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웃풋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지금까지 배웠던 용어 중에 좀 생소한 용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SAP에서 아웃풋이라고 하면 출력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 이퀄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AP에서 지원하는 출력물의 종류도 역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PO를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발주서를 내보낸 이후에 업체가 납품을 했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 입고를 잡는지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업체한테 퍼체이스 오더는 발행이 됐을 거고요. 자, 외부 벤더가 또는 아더 플랜트 다른 공장으로부터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입고 에어리어로 입고 영역으로 입고를 했을 경우 시스템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또는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 모듈 또는 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AP 시스템은 물류와 회계가 리얼타임성으로 인티그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SAP에 특정한 물건을 또는 자재를 입고를 한다는 얘기는 물류에도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 회계에도 역시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머티리얼 다큐먼트라고 하면 입고 전표입니다. 입고 전표가 물류에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 어카운팅 다큐먼트라고 하는 회계 전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입고를 하게 되면 두 개의 문서가 생기죠. 머티리얼 다큐먼트와 어카운팅 다큐먼트가 동시에 생기면서 회계에 재고 자산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ERP 또는 SAP 패키지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리얼타임성, 그러니까 실시간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한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조심성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자, 이렇게 입고를 잡았는데 예를 들어 잘못 잡았다라고 할 때는 역시 회계전표를 마이너스 처리해주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입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요구사항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탁 머티리얼에 대해서 입고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탁 머티리얼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머티리얼 또는 생산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생산과 연관된 자재를 스탁 머티리얼이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다이렉트 머티리얼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SAP에서는
어떤 스탁 머티리얼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스탁 머티리얼인 경우는 벤더로부터 입고를 하게 되면 어떠한 그 반응들을 나타내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자, 먼저 굿 리시트 입고를 합니다. 입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GR 슬립, 즉 입고 전표가 프린아웃 되겠죠. 그 다음에 창고에 웨어하우스의 창고 수량, 즉 재고 수량이 증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입고가 된과 동시에 출력이 되고 재고 수량이 증가를 하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즉 아까 전전번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PO를 내고 입고를 하면 뭔가 펄체스 오더에 히스토리 관리가 된다 했죠. 그래서 입고를 하게 되면 펄체스 오더의 PO에 PO 히스토리가 관리가 됩니다. PO 히스토리가 관리가 되고요. 그래서 즉 입고한다는 얘기는 펄체스 오더 히스토리를 업데이트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 SAP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 발행한 퍼치스 오더를 입고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AP로 가고요. 자, 4500007473이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발행한 퍼치스 오더 넘버입니다. 자, 그럼 입고하는 화면으로 제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다음에 재고관리 쪽에서 입고를 하기 때문에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굿 무브먼트, 굿 리시트, 퍼체스 오더, 구매 오더 입고죠. 그래서 퍼체스 오더를 통해서 입고를 하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뭐 여러가지 화면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시기는 하겠지만 제가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트랜잭션 코드는 MIGO라는 미고라는 트랜잭션이고요. 여기 보시면 필요한 거는 자, 굿 리시트를 하겠다. 조회가 아니라 입고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발행한 퍼체스 오더 넘버에 의해서 입고를 한다는 얘기죠. 자, PO 넘버를 치고 입고를 한다는 얘기는 자, 왜 PO 넘버를 치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퍼체스 오더에는 얼마에 어떠한 자재를 언제까지 몇 개를 달라라고 하는 정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고하면서 발주서의 정보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PO 넘버를 치고 입고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 옆에 보시면 101번 101이라고 하는 세 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이건 이동 유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입고나 출고, 재고관리 쪽에서 필요한 어떤 입고와 출고를 구분하는 구분자가 이동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동 유형을 치시고요. 그 다음 다큐먼트 데이트 언제 입고를 하느냐, 그 다음에 회계에 기표할 기준은 언제냐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또 이렇게 내가 발행한 머티리얼 디스크립션이 보이고 수량이 보이고 단위가 보이고요. 쭉 가보시면 필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PO 넘버 등등. 자, 그래서 PO 넘버를 아까 치고 입고한다는 얘기는 입고 담당자한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있는 수량, 전량을 입고를 잡겠습니다. 창고는 예를 들어 창고 번호를 치시고요. 역시 여기서도 체크를 한번 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파란불이 켜질 거고요. SAP 화면에서는 대부분 신호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빨간불을 보이고 문제가 있으나 그게 심한 오류가 아니라 단순 정보다 그러면 노란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란불이나 파란불일 경우는 실제 기표, 즉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포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SAP에서는 이 포스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저장 버튼이 있고요. 포스팅 버튼이 있습니다. 즉 포스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회계에 뭔가를 데이터를 넘기면서 저장을 할 경우는 포스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물류 안에서의 어떤 전표를 생산한다 그러면 저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까 그 PO를 만들 때 단순 저장이라는 용어를 썼듯이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입고를 잡았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고 너무 헷갈려 하시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입고를 한 결과를 한번 보면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입고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머티리얼 다큐먼트, 어카운팅 다큐먼트가 생긴다 했어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입고를 하면 이렇게 어카운팅 다큐먼트가 생깁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것들은 머티리얼 다큐먼트고요. 어카운팅 다큐먼트를 보시면 이거는 계정, 재고 계정에 얼마가 실제 포스팅이 됐다, 회계로 넘겨졌다라는 거를 실제 정기를 하기 때문에 SAP에서는 물류 정보와 회계 정보가 동시에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SAP R3를 통해서 입고하는 어떤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봤던 이동 유형을 보셨죠? 101번이라는 이동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이동 유형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동 유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 이동 유형에 의해서 회계에 어떻게 정기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동 유형을 정의하고 또는 사용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하셔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101이라고 쳤는데 101은 뭐냐면 창고로 입고를 하는 겁니다. 단순 창고의 입고가 아니라 구매 오다, 퍼치스 오다를 통해서 창고로 입고하는 이동유형을 101번이라는 이동유형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122번이다 라고 하면 리턴 딜리버리다 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122번이면 창고에 입고를 받았던 자재를 다시 업체한테 반품을 한다라는 이동유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동유형을 고르냐에 따라 입고가 될 수도 있고 반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 이동유형은 또 한 가지 저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재고 계정을 바로 업데이트 시켰죠. 그래서 이동유형이 어떠한 재고 계정에 업데이트를 할 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동유형은 프로젝트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러한 팩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유형까지 배웠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MIGO라는 트랜잭션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AP 화면이죠. 그래서 보시면 MIGO라는 화면은 리스타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아이콘은 아까도 그랬죠. 생성이라고 하는 아이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새로 입고라는 액션을 처리한다. 그래서 리스타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러한 아이콘이 SAP에서 항상 있는데요. 이러한 아이콘은 실행이라는 버튼입니다. 실행, 뭔가를 실행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만원경이 있는데 이 만원경 버튼은 뭔가 찾는다는 의미의 아이콘입니다. 자, 다음에 이동유형을 넣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헤더 데이터와 아이템 데이터와 아이템 디테일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왼쪽 편에서는 오버뷰 트리라 해서 다큐멘트 오버뷰를 온오프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SAP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스타트 버튼이 있다고 했는데요. 리스타트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하고 PO를 다시 한번 입고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물론 다큐멘트 오버뷰 ON을 하면 이쪽에 다큐멘트가 보이겠죠. 일단 오프로 한 상태에서 자, 다시 굿 리시트를 한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PO를 두 개를 냈기 때문에 처음에 냈던 게 7472입니다. 그래서 7472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입고라는 이동유형을 자동으로 끌어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PO에 대해서 입고는 101번이라는 이동유형이고요. 물론 PO 번호를 모르면 서치를 할 수 있습니다. PO를 찾을 수 있고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엔터 치면 역시 헤더 정보, 여기 보시면 이게 헤더 정보고요. 이 밑에 부분이 아이템 정보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게 아이템 디테일 정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헤더와 아이템과 아이템 디테일 이렇게 세 개의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OK 버튼 이거를 선택을 하겠다. 그 다음에 창고는 몇 번 창고로 넣어라.
라고 하고 체크를 하고 포스팅을 하는 입고가 되겠죠. 역시 이렇게 되면 회계전표와 물류전표가 동시에 생기게 되며 어떤 회계 재고 자산이 증가하는 그러한 그 효과를 발행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어떤 스텝은 어떻게 밟아야 어떤 입고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슬라이드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게 입고인지 또는 뭐 리턴인지 반품인지를 결정을 했죠. 첫 번째로. 다음 두 번째로는 purchase order 넘버를 집어넣었어요. purchase order 넘버를 넣고 자, 이동 유형을 확인을 했죠. 자, 다음에 입고 일자를 집어넣었죠. 입고 일자 언제 입고했느냐. 그 다음에 딜리버리 노트가 있으면 딜리버리 노트 넘버를 또 넣어야 될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이템 쪽에 내려와서 자, 그 머티리얼을 어떠한 머티리얼을 선택할 건지를 선택했고 수량을 확인하고 스토리지 로케이션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게 7번째 스텝이고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체크를 했고 그 다음 포스팅이라는 이 버튼을 선택을 함으로써 실제 입고라는 액션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발주서를 냈고 PO를 생성을 해서 그 PO에 대해서 입고를 처리를 했죠. 자, 이번에는 뭐를 하냐면 인보이스를 처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협력업체가 또는 공급업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 계산서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이 인보이스는 월합 세금 계산서로 해서 월 말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계 회사나 외자 벤더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시간 뭐 필요에 따라서는 리얼타임성의 어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는 월합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인보이스는 베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고 이 베리피케이션 용어를 쓰는 이유는 계산서에 의해서 처리된 금액이 실제 발주서의 금액과 또는 입고 전표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보이스 베리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결국 페이먼트가 즉 지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검증이라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보이스 베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베리피케이션을 할 때는 역시 관련된 마스터 데이터를 이용해서 베리피케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인보이스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인보이스는 외자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쓰는 인보이스고요. 저희는 이제 세금계산서라 해서 우리나라에 쓰는 거는 가로로 세금계산서 처리가 되겠죠. 물론 들어가 있는 정보들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자, PO 넘버, 발주서의 넘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보이스 아이템, 어떠한 아이템을 몇 개를 얼마에 구매를 했다라는 아이템 정보가 필요하고 여기 보시면 머티리얼, 퀀티티, 니드 메저 등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마운트도 필요할 거고 세금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부가세 10%냐 아니면 면세냐 아니면 이제 매입세 형태냐. 그 다음에 총 금액이 나올 거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급업체 정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뱅크 정보. 예를 들어 뱅크 트랜스퍼를 통해서 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뱅크 정보가 필요하겠죠. 물론 세금계산서의 형태는 지금 우리나라에 쓰는 형태는 틀리지만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보이스는 레퍼런스를 합니다. 즉 발행된 PO를 이용해서 인보이스를 베리피케이션 한다는 얘기죠. 자, 물론 PO 넘버 외에도 딜리버리 노트 넘버 또는 빌 오브 레이딩 넘버 즉 선화증권 넘버 등을 이용해서 역시 인보이스를 검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각 문서를 이용해서 검증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계산서의 금액과 수량이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른 문서를 레퍼런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레퍼런스를 한 중에서도 퍼체이스 오더를 레퍼런스에 쓸 경우는 어떠한 형태로 관리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가 얘기하는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퍼체이스 오더에서 예를 들어 100피스의 PO가 나왔고요. 자, 이 경우는 입고를 파샬 납품을 소액 납품으로 여러 번 받았어요. 처음에 50개, 그 다음 40개, 10개 납품을 3번을 받아서 총 발주량 100개를 입고를 하였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 퍼체스 오더에 GR 베이스 IV, GRIV라고 하는 란이 이렇게 체크가 안 돼 있는 경우는, 자, 이거는 뭐냐면 입고 기준에 의해서 계산서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PO 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GR Based Invoice Verification이라는 어떤 필드인데요. 자, 이게 체크 안 돼 있으면 계산서를 처리할 때, 즉 PO 넘버를 치고 인보이스를 치는 화면에서는 PO 넘버와 100이라는 총 수량만 보인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근데 인보이스 베리피케이션이라는 체크가 돼 있을 경우, GR 베이스 IV가 체크가 돼 있을 경우는, 자, 50개가 보일 거고요. 40개가 보이고 10개가 보이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입고 기준으로 해서 입고된 수량이 별도로 구분돼서 나타나고, 필요한 수량들을 체크를 해서 계산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GR 베이스 인보이스를 체크하지 않은 경우는 PO 기준으로만 처리가 가능하고, GR 베이스 인보이스 베리피케이션을 체크한 경우는 납품 기준으로 계산서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보이스를 처리하는 화면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SAP에서는 어떻게 인보이스를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잭션 코드는 MIRO이고요. 자, 인보이스를 처리하는 화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보이스 화면을 실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보이스 처리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를 적고요. 자, 이번에는 로지스틱 인보이스 베리피케이션이라는 폴더를 엽니다. 보시면 다큐멘트 엔트리, 그다음에 MIRO 엔터 인보이스라는 어떤 탭이 보이죠? 여기가 즉 쉽게 얘기해서 세금 계산서를 처리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이라는 트랜잭션을 치고요. 역시 헤더 데이터와 아이템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더 데이터와 아이템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일이 언제냐? 예를 들어 6월 10일 날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다. 그 다음에 PO 넘버는 몇 번이냐? 아까 4500007473이라는 PO 넘버죠. 자, 그리고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O에 의해서 입고가 몇 개가 됐는지를 역시 보여줍니다. 즉 계산서의 수량과 계산서의 금액이 실제 입고한 금액과 수량이 맞는지를 베리파이 하기 쉽도록 쉽게 얘기해서 담당자한테 쉽게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세금은 몇 프로짜리를 쓰고 있는지 등등에 의해서 계산서가 처리가 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총 금액은 예를 들어 텍스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마운트는 계산서상의 총 금액을 나타내고요. 텍스는 제로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오른쪽 위에 밸런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 파란불이 보였다는 얘기는 계산서상의 금액과 입고 문서상의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포스팅을 해도, 즉 세금 계산서를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제로가 아닌 어떠한 숫자가 발생된 경우는 계산서가 틀렸든 입고 문서가 틀렸든 뭔가
틀린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교통정보, 즉 신호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서 처리 여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벤더 정보를 역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협력업체의 디테일한 정보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또한 포스팅을 하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수행계산서를 처리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이라는 버튼을 선택을 하면 어떠한 계정으로 얼마가 포스팅이 되는지를 또한 역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한두 개를 더 자세하게 보면 계산서를 처리하는 기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시면 Purchase Order Number를 이용해서 레퍼런스 할 수도 있고요. Delivery Route 또는 Bill of Lading을 이용해서 계산서를 참조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포스팅을 하면 다큐멘트가 이렇게 생기면서 수행계산서가 처리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Blocked for Payment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정해준 기준에 뭔가 에러를 차이를 내기 때문에 계산서는 처리가 되지만 실제 페이먼트는 되지 않도록 블락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상에서 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를 보여드렸고요.